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4.3 이야기, 오늘은 3.1절 경찰 발포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4.3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볼 때도 없었고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문율처럼 아무도 4.3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4.3 얘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일제시대 때 일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는 알게 됐고요. 처음으로 4.3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대학교 들어가서야 생겼는데요. 1학년 때 그 4.3 추념 추도 기간에 특강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특강이라고 해도 한두 시간짜리 특강이었고, 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몰랐던 저로서는 사실 잘 알아듣질 못하는 내용들이었고, 이걸 듣고 나왔을 때 그냥 좌익 우익이 싸우는 과정에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죽은 사건이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4.3 사건이 발단은 결국에는 3.1절 경찰 발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날 경찰 발포는 그 어린아이가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채이는 사고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은 왜 애가 다쳤다는데 그냥 갔을까? 경찰인데 이런 궁금증 하나 하고요. 또 애가 별로 다쳐 보이지 않았나 보다, 별로 안 다쳐 보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어른들은 어떻게 경찰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무조건 어린애가 혼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분명 말 옆에 가면 위험하다, 다친다, 이렇게 주의를 줬을 텐데 어린애가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이제 맞아서 다친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애부터 혼나는 이런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어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것도 경찰한테 항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4.3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처럼 분명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왜 그랬을까, 이 어른들은 왜 그랬을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딱 잘라서 해방 이후부터 3.1절 경찰 발포 사건이 있기까지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945년 8월) 일본은 이미 패망의 기운을 잃고 있었고요.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게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무사히 일본으로 빠져나갈까, 요런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약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여운형하고 컨택이 되죠. 그래서 45년 8월 15일 오전 8시에 만나가지고 일본 사람들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좀 협조를 한다. 그리고 뭐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12시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죠.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니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요.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준은 일단 뭐 새로운 이렇게 일본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는 조직이었고, 또 더불어서 이 정부가 없어진 거니까요. 이 공백, 이 혼란을 막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치안이나 뭐 식량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챙기긴 했지만 일단은 이 정부 조직 구성하는데 힘을 썼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막 준비를 하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으로 또 이제 건준이 지역에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서 8월 25일 날 소련하고 미국이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겠다, 분할 점령한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황당하죠. 이게 일본에서 해방된 지 뭐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9월 2일에는 이제 뭐 일본하고 뭐 서류 문제도 끝나고, 그래서 연합군이 들어오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건준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를 합니다. 9월 6일에 수립 선포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 내부에서는 임시정부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임정이 들어오고 나면 임정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미군정에서는 당연히 이걸 인정을 안 해줬고요. 심지어는 초대 주석으로 추대받았던 이승만도 나 안 할 건데 뭐 이러면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조선인민공화국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 수립 선포를 하니 이걸 준비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렸고, 근데 이제 건준에서 했던 뭐 이런 치안 유지라든가 뭐 식량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의 지역에서 인민위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인민위원회는 이제 그러니까 건준이 좀 좌익 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민위원회는 이게 좌우할 거 없이 뭐 지역에서 신임받는 인사들이 간부로 추대가 됐고요. 뭐 이 계층을 다 통합하는 좀 그러니까 지역 자치 조직으로 굉장히 잘 조직이 구성이 되고, 뭐 이 폐잔병들이 횡포 부리지 못하게 치안 유지하고, 또 일제시대 때 워낙 이 식량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식량 관리 문제, 뭐 보건, 의료, 그러니까 뭐 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필요한 일들은 굉장히 잘 해냈고, 또 이게 지역민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 운영을 잘 합니다. 이거는 이 미군정이 이 통치 체제를 딱 확립하기 전까지 아주 대체 권력으로서 잘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인민위원회라고 하니까 또 이게 북한 색깔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민이란 단어는 당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던 단어고요. 그래서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했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남한에서는 이거 아깝다, 뺏겼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하고 같이 인민이라고 쓸 수는 없고 좀 다른 단어를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국민이에요. 국민이라는 게 사실 국민이나 인민이나 비슷할 것 같지만
뭐 개념적으로 보자면 국민은 국가에 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민이라는 거는 아주 뭐 독립적인 주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민이란 단어는 아직 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인민이 people이거든요. people이고 국민은 national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면 national보다는 people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뭐 인민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인민위원회는 굉장히 자치조직으로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미군정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미군정에서는 좀 좌익 세력이 중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활동도 저지했고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던 인민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면 미군정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넓은 땅에 뭐 사람들을 다 관리를 조직을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에는 현지인을 써야 되죠. 현지인을. 근데 미군정 입장에서 본다면 똑똑하고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친일 부역자들인데 이 친일 부역자들은 사실 뭐 해방과 동시에 굉장히 숨어 살았겠죠. 이거는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하고 민족 반역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일단 일본에 부역하고 있었고 그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움츠려 살았었어요. 근데 미군정에서 불러주니 또 얼마나 기쁜 마음에 나왔겠습니까? 가슴을 펴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왔고 또 일본 사람들도 일부는 뭐 행정고문이라고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미군정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는 미군정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인민위원회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도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이 친일파 놈들을 다시 쓴다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미군정 입장에서 이 인민위원회가 하던 일 중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량 관리입니다. 식량 관리. 이제 인민위원회가 친일파 재산을 몰수하고 이거를 좀 배분하는 일, 그리고 식량 관리, 일본에서 아주 공추를 심하게 해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인민위원회가 고루고루 배급하는 일, 이런 일을 했었는데 식량을 몽땅 인민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배급을 한다고? 이 자체가 너무 이제 북쪽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자유시장 체제로 놔둬라 해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 손에서 떠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 몰입애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요. 또 뭐 밀 수출하고요.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게 쌀 구경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더 심각해진 거죠. 식량 문제가. 그러다 보니 또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더 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군정도 뭐 아차차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군정에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미국 수집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도 또 뭐 미군이 직접 다니면서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미군에게 불려온 친일 부역자들, 친일파 관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걔 못 준다고 재벌은 친일 인사들이나 뭐 대지주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유들유들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뭐 소장농, 영세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또 무지하게 달달 볶습니다. 엄청 빼가고요. 뭐 수탈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미군정, 뭐 이 친일부역자, 친일파 출신의 관료들, 또 뭐 경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다 결국 46년 9월에 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이 일어나고요. 또 10월 달에는 대구에서 굉장히 큰 폭력 대립, 폭력 사태가 일어나죠. 이러면서 좀 전국적으로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길어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에 제주에선 또 어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전국 상황과 제주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시면 또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